예,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일기 신입당원 연수를 시작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의회정치를 전공한 전공자인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저를 이제 정치평론가라고 얘기만 하는데요. 저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과학자예요. 저는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여러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평론 하는데, 제가 그 정치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수와 관련돼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수의 몰락, 그렇죠? 보수의 침체, 보수의 위기, 더 나아가서 연관을 쭉 찾아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박근혜 대통령 탈당,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지난 2000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요, 그때의 1차서부터 6차 때까지의 그 SNS상에서 있는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16억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까?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알아야지만이,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참여를 했을까?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참여한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크게 나왔었던 솔루션은 뭐였었냐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분노, 반감 이런 거였었어요. 이 얘기를 모두부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에 대해서 여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한 6시까지 같이 시간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까? 저는 원래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정당에서 얘기하는 그 강의는 거의 안 갑니다. 거의 가지도 않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뭐 그런 특정 정당을 선호하고 선호하지, 그걸 넘어서서 우리 같은 연구자들 이제 바깥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제공을 하면 각 정당들이 그것을 받아서 뭐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정말 거부하기 힘든 우리 박순철 의원님께서 특히 일기라고 하니까 뭔가 좀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큰 타이틀은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입니다. 보수가 어떤 미래를 만나야 하는가. 앞에 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긍정의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2007년도에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이명박 당시 후보가 531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정동영 후보가 26.1%를 얻었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온 이해창 후보가 15.1%로 이겼습니다. 10년 전 12월 19일, 12월 20일 날 가서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타이틀로 도배되고 있는가. 진보의 몰락입니다. 진보의 몰락이고, 그 진보는 더 이상 이제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다. 전 신문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 총선에서, 물론 그때 뭐 공천파동도 있었지만은 당시 집권당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집권당이 패배했어요. 그러나 2012년 총선 승리, 2012년 대선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서부터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2016년 거의 대부분의 보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나온 말이 뭐였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보수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념적 분포를 보면은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로 시작을 하다가 선거 가까이 오면은 4-2-4로 재편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전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정당 지지도 보면은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46%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죠. 그랬었던 진보의 몰락이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진보가 승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안희정, 이광재 전부 다 도지사가 됐어요. 김두관 무소속으로 경남도지사가 됐습니다. 몰락했었던 진보가 어떻게 해서 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런 현재 굉장히 큰 함의를 던지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몰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도 3년 후면은 총선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이죠?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시 진보가 승리했었던 것과 같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러려면 아주 치밀하고 치열하게 연구를 해봐야죠. 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당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들 가장 큰 약점들이 뭐냐면 선거 후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빡세게 여론조사를 해요. 왜 졌는지에 대해서. 이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겼는지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이 몇 %나 될까? 그 사람들은 왜 지지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이에요. 서양에서는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우리는 마키아벨리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권모술수라든지. 아닙니다. 서양 정치학자들을 평가할 때 마키아벨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솔루션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보수한테 필요한 것은 보수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수라는 단어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조사해봤습니다. 안보는, 선생님은 보수시죠? 그러니까 안보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득권 이렇게 나와요. 더 심하게 나오면 수구, 꼴통, 반동도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진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발전, 개혁, 변화입니다. 가치 담론 전쟁에서 진 거예요. 보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로 가치 싸움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41.4%를 득표를 했는데 왜 국정운영 지지도는 70%가 나오죠? 퍼즐이잖아요.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지지하고 있잖아요. 왜 지지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 기저효과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조금 차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은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높다. 그 높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단은 두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는 걸 만들어내가야 되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보통 진보냐 보수냐라는 얘기를 할 때요, 제가 16가지 정책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가 크게 4가지예요. 성장이냐 복지냐, 다 성장이 많이 나옵니다. 4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잣대예요.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대한민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더 늘려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러한 가치에 맞아,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다라는 것에 그걸 하다 보면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쪽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보수의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보수의 제3의 길. 그러니까 보수의 제3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보수의 시각에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가장 큰 지적점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민주화 가치는 누구 가치였었는데 원래? 진보의 가치였었잖아요. 이쪽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죠? 성장은 누구의 가치인가요? 보수의 가치잖아요. 물론 성장 앞에 이제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죠. 소득주도 성장이다 라고, 임금주도 성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그 사람들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결국 자신들의 지지층을 넘어설 수 있으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가치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기네 시각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8년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초창기예요. 촛불 집회 때문에 굉장히 이제 2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나, 저 소고기 파동 때문에 그랬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 지지 비율이 30%였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28%.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이탈을 했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당시에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같은 서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 로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0점서부터 10점까지 할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아주 0점이면 아주 진보, 5점이면 중도, 10점이면 아주 보수였었어요. 조사를 했더니 7.8 정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명박 당시의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똑같은 걸 조사를 해봤더니 4.8이었어요. 그러니까 4.8이었던 사람이 7.8로 완전히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취했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친서민 중도 노선이었었어요. 자, 서민이라는 가치가 진보의 가치인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진보의 가치죠? 서민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가치예요. 제가 단언컨대 박정희 대통령의 보수는 서민적 보수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보수 중 특히 70년대, 80년대에도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서민을 생각을 해야 된다. 서민을, 우리 보수가. 그러니까 진보에서 부자 감세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거는 보수 자체가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수도 서민을 생각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 보수당이 한 겁니다. 영국 보수당이 서민 감세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지나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기 위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의 새로운 변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 그럽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재단이 있습니다. 보수 싱크탱크예요. 그 보수 싱크탱크가 2000년도에 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2000년도는 미국에는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90년대에 미국이 아직 경제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린 대통령. 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요. 2000년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는 현직 엘고 부통령이에요.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 출신인 부시가 대항마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에서 개표 파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부시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책을 발간을 했냐면 8년 동안 지금 민주당 정부한테 이걸 뺏겼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정권을 찾아올 것인가를 가지고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가 처한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게 바로 4P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4P. 첫 번째 P가 필라소피예요. 철학입니다. 보수의 철학화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철학이라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여러분 마이클 샌들 교수라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철학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또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철학이라고 그랬었어요. 계속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뛰어넘는 거죠. 에드먼드 버크라고 영국 보수 철학 사상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한다 그랬어요. 보수가 개혁을 안 하면 수구가 되는 거예요. 진보도 마찬가지로 개혁을 안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나카소네라고 하는 일본 전 총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 총리가 90살 때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수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 보수의 유산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랬어요. 결국은 보수라는 것은 불력,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수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력이지만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제3의 길이라는 거는 진보가 우클릭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의 우클릭이 기든슨이라는 사람이 80년대에 영국에서 영국 노동당이 계속 지니까 이 노동당이 왜 지나 봤더니 너무 오른쪽에 가 있다. 이 오른쪽에 가 있는 것을 좀 가운데로 끌고 오자라고 하는 게 제3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의 시각에서 풀어서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한국 보수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수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수의 철학화가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보수의 가치를 보수가 가장 지향하는 가치가 뭡니까? 성장, 경제, 그리고 안보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얘기하면은 먹히나요?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혀요? 정형화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현 시점에서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보수 가치를 재정립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 진짜 보수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당시에 기억을 한번 되더라고요. 2012년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장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로고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빨갛게 바꿨잖아요. 지금도 빨간색 쓰잖아요. 이제 빨간색 쓰. 이거 옛날에는 저 보수당은 잘 쓰지 않은 컬러예요. 그렇죠? 이름도 바꿨잖아요. 아니 그때 보세요. 뭐 새누리당이라서 뭐 그 이름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래도 뭔가 변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무엇인가 변하다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을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던져줬나요? 그 지금 한국 보수에서 가장 변화되고 있다는 것의 상징적 사건이 뭐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와의 관계 재정립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2007년도 2월 달에 당시 열린우리당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했어요. 10개월 전입니다. 10개월 전이에요. 그 탈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댔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2007년도 1월 달에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했는데 개헌의 순수성,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헌은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것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열린우리당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차라리 빨리 이거를 끊어줘야지 그래도 열린우리당이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장을 열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보수가 변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지 않는 걸 모두 관심 있는 걸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보수 정당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풀지 않으니까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 거부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정립이 됐다. 보수가. 그리고 나서 가치를 이겨.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보수 가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다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자꾸만 무시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부지리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좀 1년 지나면 무너질 거야. 그래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수없이 해보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대안이 있어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2007년도에 당시 다시 돌아가서 친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표적 선언을 했습니다. 친노는 표적이다.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박이 표적 선언한 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저기는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친박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철학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보수의 철학화라는 것은 거창한다고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라고 하죠. 뭘 변화시킬 거는 거죠? 보수의 뭐를 지킨다는 거죠?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를 받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attention, 관심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attraction, 매력적 단계로 가서 마지막에는 affectio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관심의 창이 닫혀져 있어요. 이걸 빨리 관심을 열어놔야 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가치의 재정립을 통해서 가져간다. 그래서 보수의 철학화와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게 바로 보수의 정치화예요. 조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의 정치화라는 것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 보수 통합입니다. 현재와 같이 보수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가 7%,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11%, 또 10% 정도 나옵니다. 17% 정도 나와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5%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7%입니다. 정의당 8%보다 적습니다. 저건 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은 보수가 이 문제를 통해서 다 이제는 미래로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합 논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고 분열산 상태로 가보시오. 내일 내년도 지방선거 뻔합니다. 표라는 게 다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1.4% 그리고 120석을 갖고 있는 이 정부가 이렇게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힘은 결국 뭐냐? 보수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해결이 안 되면 굉장한 나름대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어떻든 간에 새롭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정치화와 관련돼서는 보수 통합과 더불어서 조직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이라든지 진보 세력을 벤치마킹 좀 해야 됩니다. 풀뿌리예요. 지금까지 보수를 지향하는 단체, 시민단체죠. 바른사회 시민사회라든지 뭐 정경련 사내 자유경제원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은 재계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 10,000원을 내면서 이 조직을 지키겠다라는 게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비를 다 내야죠.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정당. 제가 그래서 이번 개헌 특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폐지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당원들이 당비를 내서 움직이게 이게 진정한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지금 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풀뿌리 보수 시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여기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요.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5, 60대의 나이 드신 분들의 지지가 아니에요. 인구 지형학적으로 지금 50대는 지금 전부 다 진보화되는 거예요. 1960년서부터 69년생까지를 과거 386 세대입니다. 1960년생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 57세예요. 50대 초반이 과거 386 세대로 넘어간 거예요. 2012년에 당시에요, 보수당이었었던 새누리에 승리를 했었었는데요. 50대의 투표율이 82%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50대의 반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3년 후가 되면 50대 전체가 진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60대 이상 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슨 뭐 진보 정권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대, 40대, 50대가 진보 세력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뭡니까? 20대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젊은 보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조사를 보면요, 그 사람들은 탈이념입니다. 자신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공부문 81만 개를 만들면서 뭔가 이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 같다라는 그 인식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이게 아니다, 굉장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보든 보수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풀뿌리 보수 운동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전개시킬 수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사상 두각인 거예요. 100% 얘기를 합니다. 25%의 보수의 벽을 못 넘어서면은 미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는 3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들 좀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골든크로스?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골든크로스 일어나고 있지 않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30에서 25%, 25에서 30%,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38%에서 42%, 심상정 후보가 8%를 얻으면 문재인 후보는 30%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심상정 후보는 6.2%를 투표를 했어요. 8%만 얻었으면은 바로 30%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대한민국에 25%의 보수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4% 가져간 겁니다.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벼랑간 30%, 40%, 50% 못 올라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변화예요. 그럼 그 5%를 어디서 끌어올릴 거냐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 위기다, 이 무능하다. 그렇게 해서 벼랑간 보수정당의 지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과 직결되는 건데요. 물론 안보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 대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죠. 누가 얘기를 하도 그 정책에 관련돼서 정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정치화예요. 통합하고 그리고 조직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고요. 그러고 나서 보수의 아까 얘기한 식으로 봉사화입니다. 끊임없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랜스로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지역이든 어느 형태든 간에 보수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서민적 보수의 길이다. 서민적 보수와 도덕적 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여러분들은 당원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남기시고 가신 대한민국 보수 최고의 이론가가 계셨어요. 위공 박세일 선생님입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만드시고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하시다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그 박세일 선생님께서는 실은 천안에서 마지막 운명하셨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정재영 성균관대학교 부총장님이셨었어요. 그 부총장님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박세일 선생님이 병석에서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직접 타이핑을 한 겁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유고집이에요. 지도자의 길이라는 그 나름대로 15페이지 A4 용지로 15페이지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참 지금쯤 만약에 계셨으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길,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더 아주 굉장하게 고민했었던 부분인데요. 크게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더 큰 나가서 대한민국의 그레이 스테이트먼 대정치가가 되기 위해 첫 번째가 애민과 숙이라고 하셨어요. 애민 결국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애민하는 장치를 가지고 자기 수양에 전력해야 된다. 나라와 국민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수양의 핵심은 사욕과
소화심을 줄이고 공심과 천하심을 확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도덕적 보수의 길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수양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가 비전과 방향이에요. 저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인사이트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최소한 세계의 흐름과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나갈 큰 방향과 비전을 인식하고 그 비전을 실천시킬 전략을 짜야죠. 똑같은 논리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된다.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고민 없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가 구현과 선청을 얘기하셨습니다. 구현이라는 것은 인민을 위해 경세를 하려면 천하의 현명한 인재를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현이다. 인재가 미래인 거죠. 우리 젊은 보수 인재를 많이 영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지도자가 자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최고 인재를 머리를 빌려서 경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재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청,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바닥에서 나오는 민심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된다. 논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한지에 보수에 대해서. 네 번째는 후사와 회향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 후사란 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는 거고 앞으로 올 세대를 깊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젊은 보수로 가야 되고, 젊은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빠져들 수 있게끔 하려면 후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와 다음 세대가 뒤에 할 일을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데요. 옳은 리더는 성과를 국민과 역사에 회양한다는 걸 뭐냐? 자기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겸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네 가지를 가장 강조를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일기 신입 당원들인데요. 이 당원분들이 지향하고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방금 박세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에 대한 그 부분 말고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한다면 불광, 불급의 도정정신입니다.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다다르지 못하는 겁니다. 불광, 불급의 도전정신이다. 제가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지고 그러면 많은 기자들과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이럽니다. 이 기자는 뭐에 미쳐 있느냐? 제가 물어, 선생님 뭐에 미쳐 있어요? 당신은 뭐에 미쳐 있느냐? 이 분야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다라고 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엑스포트가 필요한 것이지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 이거만은 정말 자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가장 요새 많이 나오는 만시간의 법칙, 한 분야에서 만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일기분들이 정말 만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불광불급의 도전정신을 끝까지 하면서 가져갈 때 다양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언뜻 들으니까 신 교수님이 그를 딱딱하게는 못 가요.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변화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한국 선거의 법칙을 보면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10년 정권 교체 주기예요. 1988년서부터 2008년까지는 보수였고, 98년까지는요. 98년에서 2008년까지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진보였었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2008년, 2017년까지 9년 동안은 보수였었는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번 바뀌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오하이오,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가 누구 찍느냐를 보면 금방 알아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힐러리가 대통령이에요.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253만 표를 더 많이 얻었거든요. 그 대통령입니다. 오하이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꾸만 너희들 왔다 갔다 이렇게 동아당 찍고 미당 찍자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필요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심플했어요. 퍼티그.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지금까지 9년 동안 보수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 중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수는 다른 거와 달리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는 정말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그분들이 입성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나중에 국회까지 올 수 있는 단계적 성취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수가 열어주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요. 2006년도에 스웨덴에서 당시 마드리 파티 중도당이 65년을 지배했었던 스웨덴의 3인당을 깼습니다. 보수당이 이겼어요. 그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딴 것도 아니고. 그때 내세웠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냐면요. 스웨덴의 마드리 파티가 노동당을 위한 진정한 정당은 중도당입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노동당이라는 게 노동자를 위한 것이 전부 다 어떻게 3인당인데 그게 아니라 경제가 망가지면 노동자가 제일 취약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당신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한테 맡겨야지만이 경제도 살리고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2006년도에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정권을 잡았어요. 8년간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보가 다시 한번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정말 보수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 이외에 아까 얘기하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원칙 말고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변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몰뼈를각납품으로 가져가줘야 된다는 거죠. 한 분 한 분들이 희망의 버터플라이가 돼야 된다.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거는요, 아마존강에서 날개짓을 나비가 하면은 하찮잖아요. 이 하자는 것이 지구 반대편에 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케어스 시어리, 나비 효과예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누가 하십니까? 정치권에 새로 들어와서 사회. 그래서 거침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그 용기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희망의 그 나비가 되고 변화의 나비가 되면 대한민국은 변화될 것이다. 저는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강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하지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졌을 때는 우리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의 빈곤이 오면 그거는 헤어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철학이 있는 삶을 살면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딱딱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깊이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입니다. 고맙습니다.